네, 주식시장의 이슈와 핵심 변수 짚어보는 시간이죠. 증시 화두를 찾아라. 이번 주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은행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 윤곽이 드러나게 될 예정이고요. 외환은행 매각도 하나금융의 행보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피별 업종으로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인지 업종까지 매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효희 팀장님, 네. 지난주 저축은행 입찰 마감이 됐죠. 네. 결과 BS금융지주가 파랑새 프라임 저축은행 패키지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네. 토마토저축은행은 신한금융지주, 또 제일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에 인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면 저축은행의 부실을 얼마나 네. 떠 안아야 되는지 네. 그 부분일 텐데요.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은행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들이 부실이 터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M&A를 추구를 하게 되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거입니다. 부동산 대출로 들어가 있던 부분,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장부 외적인 부분에서 부동산 대출을 불법 대출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우발 채무가 어떻게 그것을 인수한 은행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제일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식 자체가 이제 M&A 방식이 아니라 P&A 방식이라고 말씀을 좀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사실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장부가에 있는데 1,100억 원어치 이 정도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를 진행을 했으면 1,100억 이상의 어떤 부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겠다라는 방식으로 인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저축은행 문제가 터졌을 때가 그때가 은행 주가는 충분히 이 부실을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규모가 어떻게든 보통 보면 6천억에서 1조 원짜리 저축은행들이 지금 은행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은행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이 P&A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업종이 2011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몇 가지 1, 2차 부실, 저축은행 관련돼서 구조조정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PF 부실,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은 다 아셨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배드뱅크,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갖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신용카드 관련된 부분에서 과당 경쟁하지 마라, 정부가 규제가 들어갔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이전에는 이 은행주가 탄력적으로 이 정부 정책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은행 주가는 지금 굉장히 PBR 국면, 그러니까 자산 대비 가격,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최저점 수준에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유론발 악재라든가 은행 관련된 부실이 터지면서 뒤로 쭉 빠진다고 한다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만약에 경기 모멘텀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땡겨야 은행주들은 좋은데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주들한테는 2012년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고 2, 3년간 묻어놓으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붙여서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저축은행 관련돼서 예금자 보호법, 지금 더 문제는 그겁니다. 저축은행 부실을 떠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 관련된 부분들이 5천만 원 미만들은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요. 5천만 원 이상짜리 고객들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이제 뱅크런,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 빈털터리, 빈 깡통을 인수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뱅크런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행주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하는 거에 있어서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이 구간에서 다 일단락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은행주에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겠네요. 네. 인수가 되던 인수를 하던. 네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 사실은 네. 은행이 성장성 자체가 없고요. 은행은 1금융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비싼 금리를 받을 수가 없고 예대 마진 폭을 키워서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2금융권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B금융지주에서 돈을 대출을 했는데 대출 신청이 안 되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저축은행으로 가서 돈을 빌리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은행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높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 쪽으로 당장에 탄력 있는 움직임은 힘들겠지만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은행주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진용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초에 삼화저축은행을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뭐 지주회사 주가라든가 실적에는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주가나 뭐 실적 이런 면에서는 최근까지 결과만으로 볼 때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있었던 일만 한번 짚어보면은요, 삼화저축이 은행 인수전에서도 사실 신한지주가 싱거운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금융 쪽에서 결국엔 인수를 성공했죠. 인수 직후에도 올해 상반기 내에 새로운 어떤 부실 부분이 한 번 더 불거지면서 거액의 증자를 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저축은행, 아무래도 부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좋지만은 않다라는 어떤 경각심도 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인수한 후에도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본다면요. 금융지주사에서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은행이라는 회사는 사실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이런 금융권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력을 크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우리 금융 쪽에서 말한 성과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말로 볼 때 당기순이익 5억을 이 삼화저축은행 통해서 이루어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눈앞의 실적보다 지금 당장은 지주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자산 대출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함께 해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저축은행들이 단지 실적이 급급해서 상당히 위험천만한 어떤 줄다리기도 한 적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융사에서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의 어떤 우려감도 차차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도 매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뭐 인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강윤 팀장님, 뭐 하나금융지주 역시 저축은행 인수 전에 뛰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환은행 인수에 더 주력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외환은행의 매각 속도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하나금융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수는 하게 될 건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여론 자체가 먹튀 논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자꾸 뭐 언론 쪽에서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금융당국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식은 팔아야 되고 그 부분에서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얼른 인수를 해서 시너지가 빨리 나주는 게 좋은데 그 부분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은 수익 근간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실제적으로 시장 지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하고 외환은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산 건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입니다. 두 개가 같이 합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입 금융이라든가 해외 관련 교육 규모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 외환은행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은행들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금융지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성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금융당국의 명령과 그다음에 내년 총선과의 어떤 정치적인 이력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 1분기, 2분기까지 늦춰줄 수는 있지만 되긴 된다. 하나금융지로 넘어가긴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 금감원 옆에 있다 보니까 매일 여기 옆에서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좀 데모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그쪽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팔아버리게 되면 그거를 인수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인수가 안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베너핏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구간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은행이냐 국민은행이냐 혹은 다른 신한지주냐 이 차이의 문제지 외환은행은 팔리긴 팔린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팔리긴 팔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영주 대표님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업계에도 좀 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이 업계의 판도가 변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 이 얘기가 불거져 나올 때부터 한 번씩 분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살짝 제가 업데이트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지주사들 시총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총 순위대로 보자면요. 신한지주가 18조 8천억, 그리고 KB금융이 14조가 넘고요. 우리금융이 7조, 하나금융지주가 8조, 그리고 외환은행이 5조 7천억입니다. 이 순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금융이 7조 8천억이고 하나금융지주가 8조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위에 1, 2위와는 상당히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어떤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환은행이 합쳐질 경우에는 시총 대비해서 3위권을 굳건하게 좀 지켜나갈 수 있고 심지어 KB금융과는 1조밖에 이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른 어떤 추격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순위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부분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볼 때 카드사의 점유율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카드사 순위를 한번 점유율만으로 보자면요. 네. 1위가 신한카드입니다. 거의 뭐 굳건하게 몇 년째 이른 것 같은데 이용 실적으로는 60조 그리고 단기 수익이 최근에 4,400억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드사가 요새 좀 뭐 말도 많고 살도 많지만 어찌됐든 사업성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대로 보자면 신한, 현대, 삼성, 그리고 KB랑 롯데, 끝에 하나, SK입니다. 뭐 5손가락을 뽑으면 하나 SK가 들어가질 않는데 그래도 꽤나 잘 사업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네. 여기에 외환카드 부분까지 만약에 합친다면은 하나 SK카드의 점유율이 5%고요. 외환카드 점유율이 3.2%이기 때문에 합치면 거의 10%에 또 육박합니다. 네. 게다가 외환카드 점유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본다면은 두 회사가 합친 이후에 그 영업력을 포함한 시너지를 발휘해 준다면은 10%도 넘볼 수 있는 어떤 점유율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점유율 향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또 은행 업종 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저 PBR 관련주, 관련 업종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강효인 팀장님, 네. 은행 업종도 지금 저 PBR 주에 네. 속해 있잖아요. 네. 네, 저 PBR 업종으로서 은행주 네. 투자 매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주가 실제적으로 주도주로 나서려고 한다면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는 경기 모멘텀과 유럽 재정 악화로 인한 뭐 금융 시스템 불안 자체가 해소가 되는 국면, 그쪽에서 이제 나와야만 은행주들은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은행 대출하러 가보시면 알겠지만 금리는 굉장히 비싸고 예금할 때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느끼실 거고 그 구간 자체가 2%, 3% 되는 구간들이 은행들이 열중시하고 돈을 먹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PBR 국면뿐만 아니라 이 어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부실이 추가적으로 터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은행주의 매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발 재정 악화가 된다고 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의 어떤 붕괴, 그런 의미에서 국채 조달 시장이라든가 채권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의 평가, 이익, 평가 손 관련된 부분들이 은행 장부에 계상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은행주들의 모멘텀을 붙이기에는 조금 두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빠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단기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은행주 매력 없기 때문에 이거 팔아놓고 다른 거 사는 공매도 분량들도 사실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 매수하는 구간인가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은행주들은 경기 모멘텀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 바닥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PBR 국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구간 밑에서는 사볼 만한 가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추가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급하게 마음 먹으시면은 이 주식은 사시면 안 되는 거고 장기 투자로 가시고 기다릴 수 있다. 2, 3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 부실이 추가적으로 터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S&P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뭐 30대 글로벌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발표를 할 건데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시장에서는 이미 그 새 은행이 보아, 시티, 모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발 은행주들의 영향도 국내 은행주의 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지 않을까요? 네, 확실히 악화시킬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은행주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권시장 자체에도 큰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이따 투자 전략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행 업종에 대한 신용평가 자체를 다운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것은 은행 업종들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뭐 해외 쪽에서 보면은 중국 쪽에서, 홍콩 쪽에서 은행들이 있죠. 유럽계 은행이나 미국계 은행들이 가진 자산들을 다 처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조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건 맞을 것 같고, 다만 우리는 유럽 관련된 익스포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함께 무너져 갖고 뒤로 쭉 빠지는 관련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자산 건전성이 좋고 향후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하나 금융지주 같은 그런 그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부분들은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사적인 저점의 구간에서 참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은행 업종은 유럽 관련 익스포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다.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진용준 대표께서는 은행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전망 또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은행주가 지금 가격적인 부분만 본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은행들 거의 절반 가격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내려온 데는 사실 실적 부분 부담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수급적인 영향이었고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은행들이 그만큼 반토막 날 만큼의 어떤 할인 요인이 이렇게 강력했느냐, 또 그 부분이 유지되고 있느냐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을 의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위치에서 또 상승하기에도 상승을 하기 위한 빌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서도 이제 강팀장님 말씀처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본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와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 행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 추세에 약간은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하게 매수를 한다면은 은행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이 정도로 충분하면서 또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기업들 어떤 식으로든 인수합병을 통해서라도 어느 날 갑자기 공중분해되지 않을 기업들이라는 건 또 사실이니까요. 좀 지루한 장세긴 하지만은 최근의 통신주를 보면은 언젠가 한번 빗볼 날은 분명히 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행주에 지금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은 같습니다. 은행주 지금 관심 있거나 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증시 화두를 찾아라 살펴봤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증시 흐름과 그에 따른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희 팀장님, 유럽 쪽 상황이 뭐 진정이 된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고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뭐 잘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직 시장은 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이 조금 기대감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중국은 중립. 그러니까 선진국 경기 혹은 유럽 사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국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부분들은 이거 내년 초까지는 계속 발목 잡고 늘어지는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차환 발행 관련된 스페인 관련된 얘기도 나왔지만 금리 조금 주고 여기다 돈 넣을 사람이 없고 EFSF에 5천억 유로 정도 갖고는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와 해외 유수의 중국이나 혹은 미국들이 정상들이 합의를 해서 돈을 추가로 태우거나 보증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펀드를 설립하고 IMF랑 다른 ESF, SF부터 시작해서 IMF 자금까지 들어가야만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 나야만 이 부분은 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요. 경기가 내려가는 국면으로 된다면 금리는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돈을 푸는 정책들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가 꺾여버리게 된다면 경기가 쭉 미끄러지는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가운데서 미국이 1, 2년 전에 풀었던 돈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유럽 사태가 그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를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제로 국채 입찰 관련돼서 프랑스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관련된 그 부분하고 경제 건전성이 좋은 독일하고의 국채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 야 그리스랑 이탈리아랑 포르투갈이랑 다 떼어내고 우리끼리 하자라고 만약에 독일에서 못을 박아버리면 하다 안 되면 자기들이 손해 볼 것 같으면 독일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파가 오게 되고 그거 관련돼서 투자 보유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10% 정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 쪽에서도 엄청난 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진행이 되고 정치적인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무디스나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 국채 등급의 신용 등급을 하향시켜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극동아시아 홍콩과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는 한 번 더 투매 현상이 일어나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구간은 아니다. 뭐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그런데 지금 뭐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것 지금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아주 작은 일각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 하지만 GDP 대비했을 때 순수입을 통한 성장이 1%대, 순수출을 통한 성장이 한 4%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수출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타 다른 나라에 어떻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동차 판매 대수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70% 수준에서 다시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00만 대, 1,800만 대 팔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시장한테 밀리고 1,400만 대, 1,500만 대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10% 오르면 110인데 이놈이 60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6만 올라도 10% 오르는 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미국 경제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아마 또 모기지 관련돼서 23일 날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긴축을 하겠다고 미국에는 분명히 얘기를 공언을 해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기지 같은 부분들은 정부에서 보증을 서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야당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돈을 풀어서 자꾸 찍어내서 부실들을 막아내야 되는 미국도 그런 국면에 와 있는데 자꾸 긴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신용평가 등급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국면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23일 이주로 해서 미국 관련된 신용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 아닌가라는 부분 이걸 다시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위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이 구간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2분기 관련돼서 IT 종목들은 좀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미국 경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살아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률하고 자동차 관련된 매출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살아나지 않는 구간에서는 미국 경제도 기대할 부분은 없다. 다우지수는 예전에 꺾어지기 전까지 올라왔는데 왜 우리 지수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도 그 부분은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몸을 사리는 편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IT 철강 업종에 관심은 갖지만 좀 몸을 사리는 조심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용준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유럽발 악재에 채이면서 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좀 내성을 갖고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자막에다 자세히 적진 못했는데 사실 그 유럽발 재정위기 악재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따금씩 하루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장 끝나고 나서 왜 또 장 끝나고 이렇게 딴지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장이 지금 내성을 어느 정도 가졌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내성이 그 순간에 바로 발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악재가 터지면 일단 밀릴 만큼 시원하게 계속 밀리는 것 같고요. 음봉도 짧게 끊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밀리고 끝납니다. 다만 내성이라는 부분은 다음날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무슨 종목을 매수를 하고 당장 내일부터 날아갈 것 같지만 안 날아갈 수도 있다. 시장 때문에 좀 물릴 수 있다라는 분을 감안을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날까지 봤을 때 오늘은 예상과 달랐지만 내일은 곧바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할 공략 무조건 한 최소한 한 2, 3일 정도는 보셔야 확신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요. 어떠한 개별주라도 모든 시장이 전부 다 하락 추세 파란색으로 물들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올해 실적이 가장 좋은 업종을 찾는다면 현재 매스컴에서는 금융과 화학 IT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앞서서도 다뤘듯이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뭐 변수가 많습니다. 화학주나 IT주는 오랫동안의 눌림목 이후에 반등 추세를 이끌어 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서서 이제 미국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저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락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반등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을 시장 기대치와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미국마저도 안 좋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했던 부분이 이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짝 좋잖아까지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좀 하락 일변도로 갔던 게 사실이고 네. 그 상태에서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가 계속 하락 쪽으로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지금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 중립 정도 이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악재만 내보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악재와 호재 그 안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악재 일변도로 가지 않는다는 게 어디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투자 심리가 좀 주춤한 것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아래로 꺾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거래량이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거래량이 5억 주도 밑돌고 있고 뭐 외국인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수급이 받쳐줘야지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사실 거래량 측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또 코스닥이 가장 비빌될 때 생각하면은 거래량이 최저로 줄어들었을 때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빛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거래량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치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물보다는 선물 거래량을 좀 눈여겨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현물에 대한 메리트나 아니면 투자 심리가 살짝 주춤해지는 구간에도 선물은 뭐 오히려 더 들끓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까지 같이 이렇게 막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관심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도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가는 종목이나 업종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선별화 작업에 약간 더 난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추세 매매가 유지된다는 몇몇 업종 그 부분에 저는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현물에 대한 거래량은 좀 주춤하지만 오히려 좀 선물 쪽 거래량은 괜찮으니까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강용희 팀장님께도 제가 거래량 관련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거래량이 워낙에 주춤하다 보니까 뭐 믿을 건 프로그램뿐이다. 뭐 경제지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프로그램 매수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네, 프로그램은 사실은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매수 쪽으로 들어왔다가 저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또 다시 매도로 끌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 자체는 실제적으로 보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정국 관련된 기타 국가단체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 해외 외생 변수에 의해서 선물이 갭으로 뜨고 갭으로 가라앉는 구간들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비차익 거래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되는 구간에 온다면 그거는 괜찮다. 거기다가 더 안전하게 가시려면 외국인들이 매수도 같이 넣어주면서 선물 시장에 있어서 적어도 콜옵션 매도라든가 풋옵션 매수 그런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구간에서 주식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외신들이나 해외 투자가들이 유럽 사태나 미국 사태에 대한 정보력 자체는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포지션을 쌓아가면서 그 다음날 땡기기 시작한다면 일주일 내내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도가 오전 한나절 혹은 오후까지 3시까지 다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보다는 비차익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현 선물 시장에 있어서의 포지션에 중점을 두시고 거래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닥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자문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과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패턴이 합쳐져야만 거래가 다시 늘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줄고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될 때는 네. 뒤로 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을 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바닥에서 바닥 시세에서 밑으로 가면서 거래가 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표면적인 거래량보다는 비차익 거래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을 잘 주목해서 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시장 전반과 투자 전략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 관심 업종과 종목 이어집니다.